자, 이제 노동법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특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아주 민감한 문제가 나왔죠. 이게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돈 문제와 더불어서 처벌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처벌조항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에다가 12의 연장이 있고 그 52일을 오버하게 되면은 처벌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이 약간 구조가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 둘러싼 논쟁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판례를 이해하기위해서는 뭘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근로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거든요. 법정 근로시간. 법으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법정 시간이 있고 소정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법정 근로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놨을까요? 그죠? 그냥 우리끼리 계약을 해서 몇 시간 근로하자 합의하면 될 건데 왜 굳이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놨냐 이거죠. 자, 법으로 정해둔 시간의 의미는 보통 법정 근로시간을 다른 말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뭔가 하면은 법으로 무언가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겠다. 그 시간 기준이에요. 그 이제 법정 근로시간을 정해둔 중요한 이유는 뭔가를 처리하기 위한 거죠. 그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연장 근로입니다. 딴 게 아니고 얘를 오버하게 되면 얘를 연장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법정 근로시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오버하게 되면 그게 연장이라는 얘기인데 이 법의 시간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하루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한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 법에서는 8로 하고 있고요. 8시간. 한 주가 4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 8시간 오버하게 되면 그게 연장이라는 얘기예요. 한 주에 40으로 하게 되면 그게 연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장이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돈 문제. 자, 원래 연장하게 되면 임금을 줘야 되는데요. 원래 임금은 기본임금을 지급해요. 자, 기본임금 100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어려운 근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임금을 50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곱하기 1.5라 그러죠. 기본임금 100에다가 가산을 50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때 50 더해주는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 거죠. 연장, 야간, 휴일입니다. 그 연장, 야간, 휴일에 있을 경우에 곱하기 이제 1.5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50을 더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 연장이 되게 되면 1.5로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 기준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8이 있고 40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월요일 날 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자, 8일 근무했어요. 우리 회사가 화요일 날 뭐 일을 안 했어요. 수요일 날 이제 또 안 했어요. 목요일 날 8일 근무했습니다. 자, 금요일 날 또 8일 근무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이 좀 밀려 있으니까 금요일 날 한 4시간을 더 오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줘야 돼요. 자, 4시간 얼마를 줘야 될까요? 곱하기 1.5일까요? 곱하기 1.0이 될까요? 이거 문제예요. 자, 이제 딴 게 아니죠, 그죠? 법정 근로를 오버하게 되면 1.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법정 근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주에 40으로 이해하는데 이걸 한 주에 40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40을 오버하는 게 아닌 거예요. 38, 24, 4니까 28시간입니다. 40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곱하기 1.5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죠. 법정 근로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루도 있는 겁니다. 하루.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근로를 하루 8 오버하더라도 연장이고 한 주 40 오버하더라도 연장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한 주에 40 오버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8은 오버한 거죠. 이것도 연장이에요. 연장이에요. 하루 8 오버한 겁니다. 이것도 법이거든요. 그럼 하루 8 오버했으니까 연장이다.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된다. 요 구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8 오버하더라도 1.5, 한 주에 40 오버하더라도 1.5 이렇게 만들어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최근 판례가 약간 다른 판례, 이 돈 문제는 그런데 형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판례가 나온 거예요. 형사 문제가. 자, 이 형사 문제에 대한 판례를 좀 하나 소개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제가 상세히 보진 않을게요. 형사 문제를 조금 더 뒤로 가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정근로시간 말씀드렸죠, 그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이거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시간, 이게 소정근로입니다. 계약으로 합의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아주 특이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이 나오기도 해요. 이 개념이에요. 만약에 제가 계약으로는 한 주에 법은 40인데, 계약으로는 30시간으로 합의한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일이 많아가지고 30시간을 오버를 했어요. 10시간 더 근로하신 거죠. 30 오버해서. 이 10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요?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요. 이게 뭔가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약간 혼란스럽게 쓸 때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오버할 때를 저희들이 연장 근로 그런 표현을 쓰고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로 오버할 때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초과 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법은 오버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는 초과한 거죠. 초과 근로예요. 하지만 법 안에 있습니다. 법을 오버하지 않은 거죠. 법을 오버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는 오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 법 내에 있는 초과 근로 다 밀었습니다. 초과했지만 법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게 법 안에 있는 초과 근로다 보니까 야, 이 경우에 그러면 곱하기 1.5가 되는 거야? 곱하기 1.0이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0.5에 대한 기준 시간이 법이거든요. 법을 오버할 경우에 0.5를 초과 집한다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을 오버할 경우에 0.5인데 얘는 법을 오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약서는 초과한 겁니다. 그럼 법을 오버하지 않았으니까 1.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상세히 말씀드려놓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분의 신분이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이게 단시간 근로자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지금 볼 수 없지만 만약에 단시간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따로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기간제 단시간법이에요. 자, 기간제 단시간법에 따르게 되면 0.5에 대한 기준 시간이 법이 아니고 계약서입니다. 이게 계약서. 그래서 이번에 신분이 단시간 근로자인 거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만 오버하더라도 0.5를 추가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설사 법내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이분의 신분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1.5를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건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서 지금 일단 그렇게 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서, 이제 법이 아니고 계약서만 오버하더라도 0.5를 추가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이 제가 8:40으로 했는데 이게 무조건 8:40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근로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소 근로자, 어린 친구들이에요. 18세가 안 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은 하루 법정 근로 시간이 7입니다. 그리고 한 주가 35예요. 달라요. 이 친구들은 7만 오버하더라도 0.5를 추가 지급하셔야 돼요. 어린 친구들인 거죠. 연소 근로자. 그 다음에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게 유해 위험자 근로자입니다. 이게 시험 내용은 잘 나와요, 이게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주로 잠수부분들, 잠수, 잠합, 고압파에서 나옵니다. 고압파에서 근로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근로하시게 되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 근로 시간 짧게 했거든요. 이게 산안법에서 하루 6시간으로 잠수하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한 주에 34시간으로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정 근로 시간이 주로 똑같아 보이지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거 볼게요.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은 0.5를 추가 지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돈 문제고요. 이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주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오버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한 주 12를요.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한 주에 연장 근로 한도가 12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근로가 40일 한다면 40 더하기 12이 되는 거죠. 그럼 12까지 가능한데 12를 오버하게 되면은 이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돈은 당연히 지급해야 돼요. 근데 그건 돈은 떠나가지고 12까지만 가능하고 12를 오버하게 되면 너무 무리한 근로를 한 거다. 요거는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조항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요 조항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어요. 자, 한번 제가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자,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요런 사례입니다. 이게 대부분 그 판례인데 요건 정확한 내용 사례는 아니고 약간 각색을 했어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제가 월수금을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데 아주 극단적으로 월수금에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월요일날 7시간, 수요일날 7시간, 금요일날 7시간에 연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다 무슨 근로죠? 다 연장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한 주에 10,000원 오버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8만 오버하더라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연장에 대해서는 곱하기 1.5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사적으로는 3, 7, 21, 21시간 연장하신 겁니다. 그럼 21시간분에 대해서 곱하기 1.5로 연장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형사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형사 문제도 연장근로의 한도가 12이에요. 형사 문제의 한도도 연장근로가 12이거든요. 그런데 연장근로를 21시간 했단 말이에요. 연장근로가 12까지 가능합니다, 한 주에. 근데 연장근로가 21시간 하신 거예요. 7, 3, 21. 그러니까 21시간 했으니까 처벌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처벌은 하루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처벌은 한 주만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는 하루를 봅니다. 근데 처벌 문제는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40 더하기 12 이꼴 52. 그러니까 처벌할 때는 52 안에만 있으면 처벌하진 않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이죠? 하게 되면은 45시간이에요, 45시간. 그러니까 한 주로 보게 되면은 52 안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처벌하진 않겠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민사 문제는 하루를 봐가지고 하루 8일만 오버하더라도 돈을 곱하기 1점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형사 문제는 하루를 보지 않고 한 주에 50이 안에만 있으면 처벌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가지고 보겠다는 판례가 나온 거죠. 논쟁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뭘까요? 생기는 문제가요. 하루에 굉장히 무리한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면 10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돈만 주면. 45, 50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오는 다음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판사들이 하루의 의미를 잘 모른다, 이게. 하루에 24시간 근로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실제로 이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근로인데, 이걸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그냥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도 하루를 봐야지, 하루를 보지 않고 한 주만 이해하게 되면, 하루에 굉장히 무리한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건 너무, 하루에 무리한 근로를 용인하는 그런 해석을 한 거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저도 비판에 좀 동의를 해요. 어든 간에, 판례 문제에 대해서는 나눈 겁니다, 이제. 민사 문제와 형사를 나눠가지고, 민사적으로는 이게 다 연장을 놓은 거죠. 21시간 곱하기 1점을 지급하셔야 돼요. 근데 형사 문제는 50이 안에 있으면 이거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판례가 나왔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민감한 주제였어요. 이게 민감한 주제였고, 논쟁이 심했죠. 개인적으로는 이 판례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에 굉장히,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8을 근로했다가 10을 근로해요. 8을 근로했다가 10을 근로합니다. 그럼 원래 이해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20시간의 연장을 하신 겁니다. 이거 지급하셔야 돼요. 형사적으로는요, 처벌을 못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36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면 뭐 계속 한 3일 정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30 곱하기 1.5인데 민사적으로는요. 형사적으로는요. 형사적으로는 50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죠. 만들어지는 맞죠? 그죠? 18 곱하기. 넘어가나? 넘어간다. 여기 8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50이 안에 했으면은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구조인 거니까 하루의 근로를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판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 무리가 있는 판례다. 하지만 판례는 나왔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였고, 이건 수험적으로도 1차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임금까지 보여드리고 퇴직연금과 퇴직금까지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임금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보통 노동법에서 보는 주제는 뭔가 하면 임금의 주제입니다. 노동법은 임금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형태예요. 근데 세법이라든지 이런 사회보험법이 있습니다. 세법이나 사회보험법. 그러니까 사회보험법도 사회보험료를 내거든요. 근데 세법에 연동을 시켜놨어요. 세법이나 사회보험법에서는 이게 과세가 되는 소득이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세법상으로 세금을 내고 사회보험료도 이 사회보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비과세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세금 안 내고 사회보험료도 안 내는 구조 이게요. 여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죠. 이게 과연 임금이냐 아니냐 이거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임금이 돼야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안 되면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 돼요. 이게 퇴직급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가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퇴직할 때 이 속에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주는 돈이 임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금이 되게 되면 들어가는 구조고요. 임금이 안 되면은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금인 거냐 중요하죠. 퇴직금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이런 문제인 거니까. 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제 그 설에 추석에 명절 휴가비를 주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를 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명절 휴가비도 임금에 포함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이게. 만약에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복리후생 쪽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게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럼 과연 이게 임금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금이냐 아닌지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어떻게 볼까요? 그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법이 있겠죠. 그죠? 법조항이 있는 겁니다. 법조항에 임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2조 1항 5에 있습니다. 2조는 엄청 중요해요. 항상. 모든 법에서 2조가 정의조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의조항을 문제 잘 냅니다.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조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열법 보실 때도 다른 거 안 보시더라도 2조는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조의 정의만 보시더라도 기본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정의도 2조 1항 이후에 정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강의 드실 때 약간 팁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법을 공부하시니까
이제 교수들이 강의할 때 이제 조항을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조항 읽는 방식을 아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문제 나오진 않지만, 요렇게 하거든요. 여긴 2조로 되어 있지만, 요렇게 된 게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이제 이렇게 되면 1조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조 밑에 나와 있는 게, 동그라미 1, 2, 3, 4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뭔가 하면 1조 2항입니다. 2항.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오는 또 동그라미 1, 2, 3, 4 밑에 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나와요. 예.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호라고 읽어요. 3호. 자, 그 다음에 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밑에 또 가나다라가 나옵니다. 가나다라. 그래서 뭐 가나다라라고 하거든요.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목이 됩니다. 목. 그래서 이제 뭐 강의할 때 강사들이 보통 이거 1조 2항 3호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2조 1항 5호에 임금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사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항을 쓸 때 뭐 한다 해놓고 점 찍고요. 마침표 찍고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다만 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문장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하면 요거를 본문이라고 하는 본문. 이 조항의 본문 조항.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서라 그래. 단서. 자, 2조 1항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 2조 1항 단서에 따르게 되면 요 경우는 예외가 돼 있다.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그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있고 다만 해석기 예외를 만들어 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둡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읽는지는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너무 중요한 조항이니까 2조 1항 5호에 임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임금 정의가 너무 단단해요. 그냥 그 근로계약을 이해한 겁니다.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자, 누가 주는 거냐? 사용자가 주는 거다. 누구한테요? 근로자에게 주는 거다. 왜 주는 거냐? 근로자가 근로했기 때문에 자, 그 대가로 주는 거다. 이게 이제 임금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정의는 있어야만한 정의예요, 실제로는 이게. 그냥 근로계약서를 풀어 쓴 겁니다, 이게. 왜 주는 거냐?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주는 돈, 그게 임금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는 임금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 판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아주 옛날 판례입니다. 지역구 측에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많이 쓰는데 지역구 측에서 우리 회사는 10월 달에 김장수산을 지급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50만 원 지급한다. 자, 10월 달에 50만 원 지급하기로 해놨습니다. 김장수산을요. 지급했어요. 요거 임금일까요? 임금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얘가 근로의 대가일까요? 아닐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김장수산 50만 원은 과연 근로의 대가일까요? 아닐까? 이 문제입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김장수산이니까 이건 근로의 대가 아니지. 이건 김장의 값 아니냐. 이게 배추값이지. 따라서 얘는 임금이 아닌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시게 되면 임금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던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명칭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요. 형식이 아니고 실질입니다. 이게 노동법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을 안 보는 거예요, 잘 이게. 왜냐하면 형식을 보게 되면 다 피해가는 거예요. 자, 근로계약인데 그냥 우리는 봉사계약이다? 그럼 이분이 근로자가 아닌 거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약의 형식을 중요하게 보게 되면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금도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이름은 사실은 기본급인데 말만 그냥 기본급이 아니야 이렇게 나면은 이게 임금이 아닌 거냐? 이렇게 하게 되면 다 피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명칭을 안 보는 거야. 뭘 보는가 하면 실질을 봐요. 과연 이 김장수상이 실제로 김장수상이냐? 실제로는 김장수상이 아닌 거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실제로 김장수상이 맞으면 임금이 아니에요. 김장을 위한 수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로 김장을 위한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지급해야 될까요? 김장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돼요. 그럼 이게 김장수상이죠. 근데 보니까 10월 달에요. 저는 김장 안 해요. 저는 배추를 싫어해요. 다 주는 겁니다, 이게. 김장수상인가요? 아니요, 다 주고 있는 거 그냥 이게. 10월 달에 제가 우리 회사에 근로자면요, 다 50만 원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김장 안 했지만 50만 원 받은 거예요. 김장수상인가요?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우리 판례가, 야, 이름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다 피해갈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안 보고 딴 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임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게 임금이다라고, 요게 근로의 대가다 이렇게 판례를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김장수당이 사실은 김장수당이 아닌 거죠. 이름만 김장수당이고. 그럼 뭘 보는 거냐, 그죠? 보는 게 우리 판례에서는 요 두 가지입니다. 거의 이걸 가지고 임금인지 아닌지 판단해요.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됩니다. 아까 계약을 보니까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되고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했으면 지급할 수도 있을까요? 해야 되는 걸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임금이 되려면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가 있는 거네? 그럼 임금이 나는 거예요. 이거면 거의 90%예요. 이 의무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단체협약, 지역규칙, 근로계약, 노사합의, 관행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의무가 있으면 말에 플러스인 겁니다. 이게 의무가 있으면 어떻게 지급될까요? 이 돈이 한 번 주고 끝날까요? 아니죠. 의무가 있으면 계속 지급될 겁니다. 이게 매년 지급되겠죠. 김장 안 하더라도 이게. 그 다음에 의무가 있으면요. 정기적으로 아무 때나 지급하지 않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의 대가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몰라요. 모르고 그냥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이건 근로의 대가로 추정하겠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아까 그러면 김장수당은 임금일까요? 임금 맞겠죠. 그죠? 왜요?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었죠. 그죠? 지급측에서 5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지급합니까? 네, 김장을 하건 하지 않았건 10월 달에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이 수당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이 두 가지 보는 겁니다. 이 판례에서는 2차 보신 분들은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사용자가 이 돈을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단협이나 지급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명칭야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아까 봤던 명절 휴가비는 임금이냐 아니냐 그죠?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임금이 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금이 된 판례가 뭐가 있는가 하면 현대차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자, 이게 현대차 판례입니다. 현대조선이, 미포조선이죠. 이게 조선소 사건입니다. 이거는 차가 아니고. 단협을 체결했어요. 단협은 뭐 근로계약, 지역규칙 바꾸더라 문제 없습니다. 워낙 큰 회사니까요. 귀향버스를 과거에 운행을 했어요. 이제 울산에 있다가 서울 가실 분들, 광주 가실 분들, 부산 가실 분들 이렇게 해서 버스를 운행했는데, 이제 버스가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뭐 차도 있다. 그 다음에 KTX도 있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것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귀향비를 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매년 귀향비를 지급한다. 그 설에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추석에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고향 갈 때 그냥 가셨습니까? 선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선물비를 설에 2만 원, 추석에 2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설에 제가 17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근로자가. 그리고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 줘야겠죠, 그죠? 혹은 이걸 받은 다음에 산재를 입었습니다. 산업재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을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임금에 들어가는 거냐, 안 들어가는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우리가 볼 때 이거 비용 아니냐 이거죠. 이건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해 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비용인 거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요. 명칭을 안 보는 거예요, 그걸요. 야, 이게 귀향을 위한 비용이면은 이게 임금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 그러면 임금이 아닌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임금은 다양합니다. 표현 자체가. 어떤 데서는 귀향비 이런 표현 쓰고, 어떤 회사에서는 효도비 그런 표현 쓰기도 해요. 어떤 회사는 명절 휴가비 그런 표현 쓰기도 하고, 말 그대로 뭘 보는가 하면, 효도비가 진짜로 효도를 위한 비용이 맞으면은 임금이 아니에요. 비용인 거죠, 이게. 근데 얘가 진짜로 효도를 위한 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누구한테 지급해야 될까요? 효자에게만 지급해야 돼요. 효자에게만 지금 효자가 이 비용을 부모한테 쓰겠죠. 그럼 효도비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분은 천하의 불효자야. 나쁜 놈이에요. 이게. 부모한테 안 줘요. 효도비가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효자금 불효자금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효도비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귀향비도요. 말 그대로 진짜로 귀향비면은 임금이 아닙니다. 귀향이 아니라 비용이죠. 근데 귀향비가 진짜로 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향을 가는 사람에게만 지급해야 돼요. 저는 고향 안 가요.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름만 귀향비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뭘 보는가 하면 이제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죠. 지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한다라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여기서 임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중소기업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요. 임금이 아니거든요. 올해는 지급하고 내년도는 안 주겠다 이러면요. 임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여기서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언제요? 매년 설마다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임금이에요. 이름만 귀향비일 뿐이지 사실은 귀향 안 가더라도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건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볼 때는 이걸로 판단합니다. 자, 피고회사에 지급 의무가 주어져 있고 명칭 안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명칭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 이러면 안 써요. 표현 자체가. 그냥 회사가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빠졌지만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자,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임금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연금에 대한 구조만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퇴직까지는 좀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회사가 뭐 DB냐 DC냐 이런 걸 물을 때가 있고요. DB가 DC가 뭔지가 모를 때가 있어. 근로자들이. 아주 중요한 연금 제도인데 근로자들 스스로가 이게 어떤 연금인지 모르고서 이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퇴직금을 하는데 DB가 뭐고 DC가 뭔지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퇴직금의 보장법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퇴직금과 연금을 적용하는 그런 범위인데 퇴직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문제인 거죠. 다 적용돼요. 이제는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이제 단지 이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 이런 경우까지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이게 그 등록 안 돼 있는 그런 가군의 고용 활동 가사 사용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등록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적용되지만 적용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적용되지만 나는 적용 안 돼요. 두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나가 1년 안 된 근로자. 이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한 주간의 수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안 되는 근로자.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요,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5시간이 되면은 다 주고 있는 거고 15시간 안 되면 안 주는 거거든요. 이거 OX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15시간 안 되는 계약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 이게 14시간 하게 되면 그냥 14시간치의 퇴직금을 작게 주면 되는 거지, 비례적으로. 굳이 그걸 OX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1년 미만도 마찬가지예요. 1년 안 되면은 1년 안 되는 것만큼 퇴직금을 작게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OX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쪼개기 계약, 11개월 계약, 이런 계약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14시간 계약, 이런 계약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그냥 비례적으로 주는 걸로 해놨으면은 다 그렇게 안 할 건데, OX로 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아니면은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급하는 구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퇴직금이 있고요. 퇴직금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퇴직금은 퇴직을 위한 재원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즉, 퇴직금을 누가 주는 거냐? 회사가 주는 거예요, 회사가. 회사가 사내에 모아놨다가 퇴직하는 분한테 주는 제도. 이게 퇴직금 제도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좋은 제도예요. 약점은요? 회사가 망했다, 이런 케이스. 아주 뭐 속된 말이지만 그러면요 회사가 못 주는 거죠. 회사에서 성립해가 주는 건데 회사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국가에서는 3년치까지는 보장을 해줘요. 근데 내가 10년 근무했다? 그래도 3년치까지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사가 돈을 못 주는 거죠. 이런 식의 임금 체불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거를 사내에 모아두지 말고 사외에 모아두자는 거죠. 이제 연금사업자라고 하는데 연금사업자한테 이 돈을 적립을 해두고 나중에 연금사업자가 이 돈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제 연금사업자는 이게 예금채권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회사가 설사 도산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모아두고 있는 거니까 회사의 도산과 관계없이 이 퇴직금이 보장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요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금융기관과 금융사업자에서 연금사업자 쪽에서 이걸 굴려야 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돈이 흘러가겠죠, 그죠? 주식시장으로, 채권시장으로, 이렇게 다른 금융상품권으로 이게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금융, 그런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서 현재는 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만들어지는 회사는 다 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때 우리가 연금제도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DB형이 있습니다. DB형은 뭔가 하면요. 상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회사가 금융기관에 이 돈을 붓는 거죠. 넣는 거예요. 이 넣는 돈을 보통 우리가 기여, 부담이라고 합니다. 얼마를 기여를 하고요. 그럼 이 돈을 회사가 굴려요. 굴려가지고, 이제 회사가 넣었으니까 회사가 이 돈을 굴려야겠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할 건지를 굴려가지고, 나중에 이 근로자한테 요 연금사업자 계좌에서, 여기에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요 지급하는 돈이 퇴직금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만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요, 할 게 없어요. 근로자는 이 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퇴직금만큼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병 같은 경우는 근로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회사가 퇴직금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만큼 주다 보니까 이게 운영을 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더 부어야 돼요. 더 부어야 돼요. 얘가 달라지는 거죠. 얘는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급여형 이렇게 해요. 회사가 줄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하지만 요것 때문에 얘는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확정된 급여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퇴직금하고 똑같아요. 금액은, 기본적인 금액은요. 그래서 퇴직금은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근로자 할 게 없어요. 회사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회사가 자기 계좌에 집어넣고 자기 계좌로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DC형은 뭔가 하면요. DC형은, 이게 옛날에 중간정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회사가 할 일이 많잖아요. 회사는요, 이 근로자의 DC형 계좌가 있습니다. 근로자 계좌예요. 이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이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을 기여하면요, 부담하면은 회사는 할 일이 끝납니다, 이제. 그럼 이걸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굴리는 거는 근로자가 굴리는 겁니다. 근로자가 운영하는 거. 이게 DC형 제도예요. 그래서 잘 굴리게 되면은 받는 돈이 커지겠죠. 잘못 굴리게 되면은 이 돈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라져요, 이게요. 그래서 회사가 주는 돈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 부담형, 확정 기여형, DC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하면 DB형은 회사가 관리한 제도고요. DC는 근로자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리고 퇴직금이 달라져요, 이게요. 그런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간 계산. IRP는 넘어가겠습니다. IRP는 뭔가 하면은 이게 자기가 조금 더 이제 DBDC 아니더라도 조금 더 붙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DBDC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자기 개인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형태로 IRP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오늘 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DB가 좋을까요? DC가 좋을까요? DB는 뭔가 하면은 퇴직금만큼 주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은 계산할 때 마지막 3개월을 가지고 전액을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계산해 주는 게 DB형이에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제가 3년을 근무했다 가정해 보고, 2024년도에 나오는 한 달 월급이 500만원, 그 다음에 2024년도는 400만원, 2020년도는 300만원으로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1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30일치 퇴직금을 줍니다. 30일치 퇴직금이 500이 되는 거죠. DB형은요. DB형은 이 500을 가지고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년 근무하게 되면은 30일치 줘요. 퇴직금을요. 3년 근무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500만 원 곱하기 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액을 가지고 전체를 줍니다. 이게. 요 금액 무시하는 거예요. DB형이나 퇴직금은 마지막을 봅니다. 마지막 3개월. 그래서 앞에 있는 금액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500이니까 500을 가지고 이게 1년 하면 30일치거든요. 90일치 주겠죠. 90일치. 그러면 90일치 해가지고 1,500만 나오는 거죠. DC형은요. DC형 의기 아니에요. DC형은 매년 털어버립니다. 근로자 계좌로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해요? 300 더하기 400 더하기 500이 됩니다. 이게. 그럼 나오는 돈이 1,2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본인이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그 본인이 할 게 없죠. 회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근로자 개인이 관리를 하고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요거만 내면 1,200만 하면은 회사는 끝난 거예요. 본인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경우에는 이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상품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DC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했다면 안 올라가요. 그냥 원금만 보장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약간 고위험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위험 상품의 약점은요. 원금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품의 선택은 개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고위험 상품 선택해가지고 수익을 확 낼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약간 소심한 분들은 아예 이것만 보장하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만 보장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확보 되겠지만 수익을 크게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게 되면 임금이 상당히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DB형은 할 거 없어요. DB형은 회사 관리해서 회사가 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급하게 제가 막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더 보진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그 법학적인 학문적인 차원에서 보는 게 노무사 시험이고
근데 실무를 아시면은 그 시험 볼 때 좀 더 용이해져가지고 제가 실무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무와 수험이 동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수험도 잘 하시고요. 그 수험 그 시장에 익숙한 분들이 실무도 잘 하세요. 그 항상 이런 것도 연결됐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 농사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재밌다 그러면은 약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잘 하셔가지고 노무사로서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